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 나오는데,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원래 7, 8, 늦어도 8, 9월 달에는 반등을 좀 세게 할 수 있다고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일단은 7월 달에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특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은 2000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서 주도주가 또 눌려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2차전지 많이 올랐지만 다른 나라들은 뭐 7%, 8% 오른 동안 코스피는 2.6%밖에 못 올랐고요. 그리고 8월 달 들어서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주도주가 움직일만 하니까 이제 대외 변수들이 좀 시장을 괴롭힌 거죠. 7월 중순부터는 달러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8월 달에는 원달러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거기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8월 초에 있었던 중국 PMI가 좀 불안했던 부분, 한국 수출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서는 중국 부동산 이슈. 좀 움직일만 할 때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8월 한 달 동안 3조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물은 별로 안 팔았습니다. 3천억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선물 매도를 좀 세게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오늘 장중 2,500이 깨지기도 했는데 더 나빠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도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거든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5개월째 한국이 상승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2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라는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있고, 제조업 경기도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면 이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서 좀 억눌려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2023년 전망을 하면서,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 장기 전망을 하면서 2차전지가 주도주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텐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들이 나온 데 따른 좀 정상화 과정, 되돌림 과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월 달에도 경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요. 그래서 4월 달에도 2차전지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난 뒤 2달 정도를 쉬었거든요. 이번에도 코스피 2차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급등을 했죠. 7월 26일 기점으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2달 정도로 봤을 때는 9월 말 10월 초 정도까지는 쉬어가는 그림. 그러니까 주가가 더 폭락한다거나 그런다라기보다는 가격 조정은 일단락 됐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과도한 급등, 쏠림 현상, 과열 현상들을 좀 소화하는, 식혀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장성이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은 안 좋아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4년, 25년 예정된 스케줄에 따른, 그리고 수주에 따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갈 거다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수주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사이클이 25년, 26년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24년의 수주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장기적으로 더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라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때마다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이후에 수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보면 2차전지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있고 실적 전망치가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실적들을 발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는 아직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들이 좀 현실을 반영하면서 좀 등락이 있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현실이 기대감을 못 맞추고 계속적으로 나빠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있으면 이 등락 과정을 통해서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고 오히려 향후 뭐 24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이 현실이 기대감보다 더 좋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간들까지 저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뭐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는, 그리고 쏠림 현상을 좀 진정시키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금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처음에 움직였던 거는, 저희도 8월 전망을 하면서 전망을 쓰긴 했었는데, 그때 외국인이 산업종들이 움직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업종들이 막 2660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 급반등을 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중국 경기 불안, 거기에다가 위안화 약세, 중국 부동산 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올라간 듯한 어떤 업종들이 좀 밀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수출주기도 하고 성장주다 보니까. 그렇게 밀려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저희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한번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즉 주도주가 7월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이후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한 번은 2차 전지 급등, 한 번은 중국 소비 관련주, 내수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 이번 사이클은, 다음 사이클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기존 주도주들, 그러니까 6월 이후 눌려 있었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12개월 선행 EPS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8월 들어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순환매가 아주 수익률이 안 좋았던, 철저히 소외되었던 중국 소비주까지 움직였다면, 그 다음 사이클은 눌려있는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좋아질까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 뭐가 좋아질까? 첫 번째 호텔, 두 번째 카지노, 세 번째 면세점이겠죠. 그런 것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급반등하는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있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아마 몇 달 뒤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실적 전망이 팡 튀는 그림들을 보여줬고, 소매 유통은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두 가지 섹터, 호텔 레저, 소매 유통은 괜찮다 정도로 보고 있고, 화장품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경쟁력, 성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인이 단체 관광을 한국으로 와서 뭘 살까, 면세점에서 좋은 걸 사겠죠. 자기네들이 원래 사고 싶었던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보다는 다른 모멘텀을 좀 찾자. 미국에서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성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화장품 기업에서는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개별 모멘텀,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쪽에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조금 다르게 보자.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또는 단체 관광객 허용 관련주로는 호텔 레저랑 소매유통, 특히 소매유통은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마성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요.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뒤에는 실체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체를 보자. 2차 전지가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사업의 실체성이 있고 수주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이게 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짧게 움직이시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죠.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이 최근 이게 뜬대 라고 하시면서 좀 뒤늦게 들어가시면 되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슈성, 테마성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자.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2480선대에서 좀 낙폭을 줄이고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전을 해서 코스피가 2600, 2650대로 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이면서 기존 테마주들은 또 다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테마주는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하시더라도 조금만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워낙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2차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철강 쪽에 외국인이 7월 한 달 동안 40조를 팔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상승할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주식 시장으로 시중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게 특정 업종, 특정 섹터에 너무 쏠리는 현상을 과하게 보여준다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따라가지 말자. 내가 먼저 봐서 초기 움직임에 잘 잡았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따라가면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손실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건데,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긴 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동안 좋았지만 아니면 그동안 안 좋았어도 변화할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뭘까를 찾아보는 게 좀 더 투자 스타일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 얘기하면은 쳐다도 안 보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핫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쫓아다니거나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780 상단을 제시했고 하단은 2380으로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8, 9월 중에 코스피가 278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중국 경제가 이 정도로 예상보다 못할지는 몰랐고, 또 하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들어와서 일단 상단은 2700 돌파 시도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단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대는 2480,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대라서 여기를 지켜낸다면 단기 반등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기회는 올 거다. 만약에 2480이 깨지면 어떡하냐? 그럼 2400 원래 제시드렸던 2380선 지지력 테스트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좀 길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거친 뒤에 저희는 4분기는 좀 쉬어가든 아니면 좀 조정이 있든 그런 뒤에는 내년에는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경기 모멘텀과 유동성 모멘텀이 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왜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경기가 좋아서?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경기와 상관없이 파월 연준의장이 연준 기자회견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일단은 금리 인상에서 물가를 잡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물가에만 몰입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경기가 나빠져야지 금리 인하를 할까?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할까?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잡힐까? 최근 유가도 올라오고 고물가도 올라온다는데, 중요한 것은 코어 물가고요. 코어 물가 중에서도 주택 물가입니다. 주택 물가가 지금 4개월째 하락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좀 고민스러운 거는 실질적인 프레디 맥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증가율과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증가율이 있는데 둘 다 플러스 19%대에서 케이스 실러는 마이너스로 갔고요. 그리고 프레디 맥은 0으로 갔습니다. 0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즉 주택 물가도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가격 변화율이 두 번의 고점이 있었어요. 21년 7월, 22년 3월. 그래서 지금 주택 물가가 꺾이는 게 22년 3월의 시작점이라면 쭉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장에. 왜냐면은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물가니까. 근데 만약에 21년 7월이라면 좀 복잡해져요. 오르락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주택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방향성 변함이 없다. 만약에 21년 7월 고점이 지금이라면 4분기 때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22년 3월 고점이라면 조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물가가 일단은 방향성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 플러스 금리 인하 가능성은 2024년에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 시점에 대한 논란은 올해 4분기를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은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는 살아나는데 금리는 인하한다라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달러가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 격차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유럽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영원히 미국이 좋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꺾이는 시점과 유럽이 바닥을 잡는 시점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는 BOJ입니다. 일본은행에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달러 인덱스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와 2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라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약세로 가겠죠. 그 환경이 되면 아시아 증시, 신흥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는 좀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한국 이익 모멘텀이 올해는 꼴찌거든요. 거의 글로벌. 내년은 글로벌 1등이거든요. 50% 넘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25년까지도 모멘텀 10%대 이상 열어놓고 있어서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 반전 계속 상승하는 그림이라면 전 주가 레벨은 좀 더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한 건 맞아요. 최근 한국 제조업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출하는 늘고 재고는 줄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를 턴어라운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감산으로 인한 효과로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요가 언제 얼마나 세게 들어올까? 이런 와중에 중국 경기도 별로라 그러고 미국도 불안하다 그러고 하고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6년, 17년 분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17년에도 2년 동안 반도체 업종 지수가 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2016년 초반에 감산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했고 2017년에는 엄청난 사이클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랑 또 하나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2016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점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비슷한 특징은 2016년 하반기 말에 아무도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엔비디아가 말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버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 실적은 상향 조정한다. 그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게 될까? 진짜? 그랬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 경기 불안, 그로 인한 미국 경기 피크아웃 논란 이런 것들이 눌러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현재 반도체 실적, 내년 반도체 실적 전망이 2017년, 18년 실적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가가 더 오르냐?
2016년 하반기에도 2017년 실적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적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가시화된다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를 끌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2016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야, 반도체 그렇게까지 좋아지겠어? 감산한 거 정도지 뭐 그랬다가 2017년 초를 지나니까 사이클은 이제 돌아서고 있어. 2017년 중반 가니까 이제 빅사이클이야. 그리고 2018년 초, 2017년 말 18년 초 되니까 우와 슈퍼 사이클이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끝났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셔야되고 변화되는 모습들만 보여줘도 실적 전망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주가 흐름을 끌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17년에도 16년에는 계속 검증 구간이었어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 하다가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진짜로 수직 상승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저는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요단에 대한 걱정들이 있긴 한데 저는 뭐 엔비디아가 말하는 AI 수요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 외적으로도 뭐 교체 수요라든지 기본적으로 IT 기기 그러니까 IT 산업들 성장을 하면서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올해 안에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고 지금 보면은 고점 돌파 논란은 뭐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주가 레벨 그래서 저는 내년 중에는 2021년에 많이 고점에 사셨던 분들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이번에는 좀 충격이 컸죠. 예상보다. 그래서 감산을 결정했던 거고 감산폭도 굉장히 컸던 거죠. 자, 그럼 매번 이게 반복될 것인가? 반도체라는 게 제품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게 매번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어긋날 때마다 이런 충격이 있는데 2016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한 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 2016년 그리고 2022년 요 두 가지 6년 정도의 사이클로 본다면 다음 사이클을 향후 2, 3년 정도는 최소한 짧아도 2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올랐으니까 2022년 1월이 저점이라고 봤을 때는 2023년 4년까지는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재고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이제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올라오면 재고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열어놓고 바라볼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면서 좀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는 커질 수 있는 점들은 좀 염두에 두고 보자. 저는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그걸 뚫고 가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되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AI 관련된 산업들은 이미 막 육성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죠.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바가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산업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양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좀 가시적인 흐름들이 내년 후년 가면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일각에서는 메타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시는데요. 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런데 뛰어들고 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생태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성되고 있고 구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게 메타랑 비슷하게 별거 없다 꺾인다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자기네들의 실적을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엔비디아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막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생각만 하던 산업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사이클이 있을 거긴 한데 그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나라기보다는 지금 언제 진짜 좋아지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더 나빠지냐라는 것보다 언제 좋아지냐의 시점이 좀 지연되는 것 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지금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흔들릴 때마다 모아놓으신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나 여러 군데에서 선언한 게 디리스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제에 리스크 팩터가 되진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투자 제한하지 않았냐? 그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적인 선언적인 내용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중국도 또 다른 팩터를 들고 나왔겠죠. 저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데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고 시장이 불안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한국 기업, 중국 경제에 피해를 줄 정도의 임팩트는 이전보다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그리고 수급적 불안, 뭐 환율 시장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기업이 안 좋아진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 정도의 파장을 가져가기에는 미국도 리스크가 너무 크고 중국도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디리스킹이라는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최근 나오는 갈등 양상들이 조금 이거는 진짜 큰일이구나, 이건 진짜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했잖아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없습니다. 그때 나왔던 세 줄이 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같은 내용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는 어떻게 제재하고 어떻게 수입 제재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선언적인 내용 같았던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이 시장이 흔들렸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도 뭐 투자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 규제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내용, 그리고 선전포고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말싸움 같은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싸워서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티키타카, 뭐 주고받는 말로 싸움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경제 차원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지지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바이든 지지율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본다면 너무 거기에 대한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질 거야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실질적인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건 맞죠. 특히 이번 7월 실물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자, 그럼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중국 경제와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은가요? 작년보다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5.2%입니다. 전망치 낮아져도 5.2%예요. 그리고 분기별 GDP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완만하지만 4분기까지 5%대 성장합니다. 아직까지 전망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경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그동안 워낙 실망감을 주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왜 실망감을 던져줬을까?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걸 보면 올해 초에는 155%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6년 그러니까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 정도의 경기 성장을 기대했던 거죠.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중국 정부도 자만을 했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자가 우리 23년 하반기에 좀 경기가 너무 과열이면은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아시겠죠? 우리 무조건 좋아질 거야 그랬던 상황이죠. 그런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그 정도의 성적은 안 나왔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플러스 155%였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7월 달에 마이너스 90까지 갔어요. 얼마나 나쁜 지표들이 났는지 아시겠죠?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다가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55였던 지표가 마이너스 90으로 갈 때까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연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경제가 안 좋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거기다가 7월 24일 날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되게 이례적으로 자기네들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다 드러냈어요. 내수 수요 안 좋고 대외 리스크 커지고 복합적인 요인이 커지고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좀 내비칠 만한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삭제해 버렸고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중국 경기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인식만으로도 중국 증시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중국 위안화가 지금 7.3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3이 어느 수준이냐? 작년 10월, 11월 수준이에요. 봉쇄 조치가 너무 장기화돼서 중국 경기 망한다라고 했을 때의 수준입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그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위안화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위안화와 중국 증시는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너무 좋았죠. 솔직히 미국 경제가 이렇게 탄력적일 줄 몰랐어요. 연준 위원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도 미국 경제의 탄력성에 깜짝 놀랐다. 왜 그럴까 보면은 돈이 많고요. 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금리가 쭉 올라갈 때 좀 불안정했던 경기 이름들이 채권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활력들이 이제 적응이 되면서 고금리에 좀 적응이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좀 약해지고 서비스업이 조금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급격한 침체라든지 굉장히 나쁜 그림까지는 열어놓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별 경기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작년 말에 전망했을 때는 상저하고를 봤습니다. 1분기 때 별로 안 좋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때 다 저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 유럽,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근데 1, 2, 3월을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중국은 22년 4분기, 한국은 23년 2분기, 유럽은 23년 4분기, 미국은 23년 4분기 아니면 24년 1분기 다 달라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2023년 1, 2, 3분기가 가장 좋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 증시도 상반기 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장기 상승 추세가 흔들리거나 망가지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 안에 연준 고점을 넘어설 것인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인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분기를 정점으로 좀 슬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아니면은 레벨 다운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버텨준다면 물가가 떨어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는 게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풀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기는 여전히 견조한데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경기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까지는 미국 증시도 좀 등락을 반복하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담으로 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 보냐?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글로벌이 경제 사이클이 다 달라졌다. 경기 저점이 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산업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고용 한파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소비업체들은, 소비기업들은 여전히 견조해요. 그런데 만만하게 슬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경기는 나쁘다 하지만 전년 대비 변화를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 그래서 소비 비중이 높고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제조업,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하방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나름대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약간 슬로해졌다가 0% 성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어서 저는 올해는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지만 내년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하와 미국, 유럽 경기 턴어라운드가 좀 맞물리는 구간에선 좀 좋은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왜 떨어지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강제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너무 쏠려서. 그래서 7개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인위적으로. 그 정도로 너무 셌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있었냐? 2011년 4월에 있었어요. 13년 만에, 12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인위적인 강제적인 리밸런싱을 했을 때 한 2달 정도는 좀 물량 소화 과정, 과열 해소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 시행했다고 본다면 9월 초중반 정도까지는 좀 쉬어가다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쉰다고 해서 좀 밀린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 과열해서 물량 소화 과정 2차 전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좀 조정이 있다면 또 한 번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많아서 한국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계속 사이클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이클이 올라올 때는 저점 대비 올라오는 폭은 큰데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그림들이 조금 보여주긴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인터넷 기업들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실적으로 극복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2분기 때 실적을 좀 괜찮게 내놓으면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반전의 포인트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 산업의 주도권을 글로벌 주도권을 주면서 가져가는 상황에서 꾸준한 상승을 해왔다면 한국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 인터넷 기업들은 성장성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적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눌렸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특성상 좀 고평가를 받거나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환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최근 들어서 조선, 뭐 기계 제가 좀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건 인터넷 정도까지 좀 계속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위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을 놓고 본다면 실적도 얘네들만 좋아져요. 2024년, 25년 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면요. 1위가 반도체고요. 2, 3위가 화학하고 뭐 IT 가전이었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이 업종들이 실적을 끌어간다는 거죠. 25년까지. 그런데 실적을 끌어가는 힘이 있긴 한데 규모가 크면 실적 기여도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익 모멘텀까지 같이 봤는데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조선은
뭐 이익 기여도, 이익 모멘텀, 정책, 뭐 법안,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몰려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최근 조선하고 2차전지가 워낙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뭐 워낙 많이 올랐을 때 좀 차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늘리는 그 과정.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일단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어떤 종목을 100만 원 사고 싶다라고 하면 5만 원이라도 일단 앵커 효과를 넣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업종은 무조건 들고 가자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자동차. 자동차는 이익 개선 기여도는 25년에 4등, 5등권으로 올라오는데 이익 모멘텀은 낮아져요. 이익 모멘텀은 꼴찌에서 6등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금 3배, 4배에 불과한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은 이익 개선 기여도도 중상위권, 이익 모멘텀 중상위권이긴 한데 그동안 기대감을 너무 낮춰놨던 상황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 특히 뭐 해외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성장성을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익단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에서 볼 수 있는 건 자동차,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올해는 추세가 바뀌는 과정이라서 힘들고 복잡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쭉 하락하던 증시가 쭉 V자로 반등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주가 조작 말고는. 쭉 하락하던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엄청난 등락을 보인 뒤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하는데, 올해 23년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황들을 겪은 뒤에 경기 환경, 통화 정책 환경, 물가 환경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4분기까지 지나고 난다면 조금 더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4년에 대한 그림도 좀 더 명확해지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방향성 자체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테니까 올해 좀 피곤하더라도 좀 기다리시고 또는 좀 짧게 매매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 사서 팡 튀었을 때 팔고,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수익을 많이 내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떨어지는 대로 사자. 저도 퇴직연금으로 떨어지는 대로 사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했는데 내년은 싸집니다. 이익이 늘어나니까. 지금 내년 이익 전망 기준으로는 10배가 안 돼요. 그럼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서 좀 롱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남은 3분기, 4분기까지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년에는 큰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